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겪은 비상계형 트라우마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세력은 이재명과 민주당 아닙니까? 광기 어린 탄핵 만능주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한독수 탄핵소추안을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동조 위원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이런 건 보수라고 하지 않고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폭주하며 극단의 분열과 불균형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미 이재명은 당을 1인 독재 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일당 독재 의회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까지 되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보고 대통령 후보 내지 말라고 염치가 있으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품격을 위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한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대통령실 봉황기는 내려갔지만 탄핵 정국이 낳은 분열과 극단의 정치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을 모시고 기로에 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대선 정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조 독한혀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조 여의도 신사라고 소개를 해드릴지 미남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핵심 있는 짱짱한 분석을 언제나 내어주시는 분이죠.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KBS 시사기획창에선 이번 위기의 한국 정치 진단을 위해서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의 설계와 그 분석,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자문위원회 대표에서 여론조사 전문가 정한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 여론조사가 저희 방송을 위해서 기획이 된 거잖아요. 네, 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이 항상 그랬지만 지금처럼 요즘처럼 여야 기싸움이 치열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진행을 시작하면서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여야 정치인 두 분께서 좀 싸우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굉장히 또 호영호재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잘 지내시는 편입니까? 저희는 뭐 국회의원 할 때부터 잘 지냈습니다. 네네. 같이 상임위를 했었고요. 네. 워낙 이철희 의원님 합리적이신 분이라 별 무리 없이 네. 의정활동 잘 했습니다. 예. 법사위에 같이 계셨죠? 네네. 네. 오늘도 싸움 없는 그런 협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분의 활약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긴 겨울이 지나고 광장에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언제 싸웠냐 싶게 요즘에 보면 온통 장미대선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계엄 사태가 남긴 극단의 불씨가 우리 사회에 완전히 꺼졌다고는 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헌재 최종 판결 이후에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큰 소요 사태는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긴 합니다. 네. 크게 보면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의 국면을 3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1라운드라고 하면 12.3 계엄에서 4월 4일 날 탄핵 심판까지가 하나의 국면이었고요. 네. 탄핵 심판에서 최종 인용되고 나서 이제 다음 대선, 6월 3일 대선까지가 또 하나의 국면일 겁니다. 그 대선 끝나고 나면 새 정부 출범하면 바로 출범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국면이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국면 하나의 국면이 끝났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 국면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우리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양극화, 특히 정서적 양극화, 편덤 정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지 않으면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각하게 보시는군요. 오신환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해서 일단락 지어졌고 또 이제 새로운 미래를 그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선거라는 것이 늘 과거에 대한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도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께서 한숨 돌리고 이제 새롭게 미래를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좀 국민이 더 이상 이런 극단적인 갈등이 아니라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이제 헌재가 상당히 이번에 그 고뇌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치에 대해서 훈계를 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야당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출탄핵도 하고 입법 남용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굉장히 뭐 고뇌가 있었을 거지만 이건 다 정치에서 풀어야 된다. 정치 이견이 있고 싸워도 그 제발 여의도에 싸워라. 그 법원을 갖고 오지 마라. 이제 국민 통합도 중요하지만 국민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치의 회복이다. 정치가 정치를 해야 한다.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의 여론하고 사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다행이라고 싶은 건 헌재 재판 직전 조사에서는 MBS 조사에서 내 의견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는 의견이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네. 이번 그 헌재 재판 이후에 나온 MBS 조사 결과를 보면 76%가 승복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론에서 있었던 그 헌재 결과를 둘러싼 어떤 여론의 충돌 가능성은 네. 좀 완화된 거 아닌가. 어쨌든 헌재가 조금 결정을 하면서 상황을 좀 안정시켰고 그리고 우리에게 숙제도 좀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광장에 모인 시민들 당시 좀 상황을 복기해 보면 광장에 진짜 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굉장히 좀 전례 없는 폭력적인 행동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을 부추긴 기저에는 뭐가 있었다고 좀 생각하세요? 기저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겠죠. 소득이나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부자들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짐으로 해서 사회경제적으로 겪는 곤란함, 궁핍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기저요인을 자꾸 분노로 전환시켜서 부추기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저는 누가 그러는 겁니까? 학자들도 그렇게 많이 지적합니다만 주류 정당의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어느 사회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네들이 한 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등장하느냐 마느냐는 역시 주류 정당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느냐 편을 들어주느냐의 문제인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보수정당이라고 자부하는 국힘이 그네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손을 잡아준 것에서 저는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기본적으로는 뭐 사람의 문제이기도 한데 제도의 문제로 저는 결국에는 이것을 치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풍자 독식에 대한 패권 정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현장에서의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기제로 네.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100% 행정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독주하고 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서서 국회에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줄탄핵으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충돌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양쪽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심에 진영의 지지자들 중심에 맞는 정당의 그 행동들, 행태들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의 어떤 정말 암울한 극단적인 네. 상태를 낳지 않았는가. 헌재 결정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낼지가 굉장히 관심이었잖아요.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또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네. 대통령이면 전 국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이걸 전쟁으로 생각하니까 승복이 없죠. 스포츠로 생각한다면 스포츠와 정치는 전쟁과 스포츠 사이를 왔다 갔다 할 텐데 전쟁으로 가까이 가면 상대를 죽일 적으로 보고 스포츠로 가까이 가면 이길 경쟁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스포츠는 공정한 룰, 치열한 경쟁, 깨끗한 승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나면 유니폼도 교환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죽일 적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이 그냥 단순히 승복이 안 한다가 아니라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그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또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 당내에서도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세력을 결집시켜서 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지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렇고 어쨌든 빠르게 미래로 바라보고 가는 그런 회복력이 분명히 정당에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새로운 미래 권력, 미래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시간에도 정치권에서 무슨 친박 운운하고 그 당시 찐박 운운하고 이런 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좀 야박하게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럴까? 저는 뒷배를 믿고 저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뒷배가 뭐냐? 저는 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대선 출마한 사람들이 왜 탄핵당한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듣고 와서 그거를 지지층들에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전합니까? 확실하게 제명하고 선을 그어줘야 속된 말로 손절을 해줘야 국민들이 저건 아니구나라고 정리를 해줄 텐데 그 당이 유력한 정치인들이 대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른바 윤석열 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지지층들 거기 따라가는 거거든요. 문제는 공당답게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이 산업화를 이끌었던 주류 보수정당답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그어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스펙트럼이 저희 안에서도 좀 다양하다. 아니, 그 스펙트럼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물론 그게 지금 뭐 선을 넘은 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지도부가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 네.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뭐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도 극단적인 목소리를 통제 못하는 지금의 일극 체제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좀 뒷배는 차치하고.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이죠. 국힘이? 그거를 저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자, 이번에 좀 조사 결과를 좀 공개를 해드릴 텐데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현실은 유권자들의 인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가 우리 사회의 정치 양극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했고요. 대체로 심각하다는 응답은 29%로 무려 98%가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 양극화가 더 악화될 거라는 응답도 48%에 달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헌재 탄핵 선고 직후인 4월 4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요. 응답률 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98%인 게 사실 이거 잘못된 조사가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거 맞습니까?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충돌하는 와중에서 진행됐던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수치는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정치 양극화의 어떤 의미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상대 당 지지자들을 나의 관계 속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용을 할 거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친구로서 인정을 할 거냐 동료로서 인정할 거냐 아니면 나의 가족이 되는 걸 인정할 거냐 지금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직장 동료가 되는 것 혹은 나 또는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게 지금 65%, 70%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자신의 동료나 혹은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걸
허용하겠다, 수용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응답이 지금 61에서 68%. 상당히 지금 강한 어떤 혐오감과 정서적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럼 정치 색깔이 다르면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같이 회사도 같이 다니기 싫고 그러면 같이 뭐 결혼이나 연애도 못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관계 단절의 예. 어떤 요인으로까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도 다 그러세요? 주변에 상대당 없으신가요? 결국엔 지지자들이 정치인의 행태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의 정당은 그래도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구조 속에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당의 지도부가 어쨌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구성원들이 그 당을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 대화도 되고 상대당을 인정하고. 근데 지금은 이 양극단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대대표되어 있는 그 목소리에 기대서 정당을 운영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지금 소멸시켜 있는 지금의 정치 구조가 같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다른 목소리들을 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같은 공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념적으로 나랑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옷깃이 스치는 것을 이렇게 혐오하고 싫어할 정도면 야, 이거 우리나라가 진짜 어떻게 가려고 하는 건지 정말 걱정되시죠? 답답한 데이터네요. 예.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념이 달라서 서로 상대를 꺼려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순기능을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나 이념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게 정서적으로 싫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양극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이른바 석회화돼 가지고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적대하고 그 단단한 뭉쳐져 있는 것들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결속한다. 이런 점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도 조금 과하다 싶지만 정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대선 전국에 접어들었습니다. 극단의 목소리에 가려진 이들, 중도층의 역할론이 어김없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뭐 중도를 잡아야, 중원을 잡아야 대선을 이긴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도 좀 작동을 할 걸로 보시나요? 저희 같은 캠페인 전문가들은 스윙 보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정당에 고정돼 있지 않고 어느 때는 이 정당 찍었다가 그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들면 이 정당도 찍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그죠. 스윙 보트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든 선거의 승패는 중도층이 결정한다. 지금 말씀하신 스윙 보터이거나 이런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선거 때는 사실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문제는 다시 선거 끝나고 나면 돌아가 버리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정당 지지층이든 협치하라 그러면 그거는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타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층을 쳐다보고 정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중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본 지지층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쓸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긴박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탄핵 국면에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특히 국힘에 속해 있는 현역이나 원외 의원들이 장애 집회에 나가서 제가 생각하는 극우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저러지라고 싶었는데 속 얘기를 들어보면 지지층들이 그렇게 안 하면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사실은 하다못해 국회의장 되신 우원식 의장님도 3일 만에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개헌 투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이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지지층들이 거기에 완전히 뭐 문자 폭탄을 날리고 그 속에서 백기투항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실은 합리적인 우리 이철희 의원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당내에서 목소리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역할론이 급부상한 중도층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말씀하신 계엄과 탄핵 전국을 거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 중도층은 누구인지 대해부해봤는데요. 전체 응답자 중 30%가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답했습니다. 중도층 응답자만 따로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또 연령별로는 2030 세대가, 지역별로는 충청과 경인 지역이 중도층에 조금 더 가까웠고요. 정당 지지자들 가운데선 군소정당 지지자와 무당파가 상대적으로 중도층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중도라고 얘기할 때는
연령별로 고르게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인 연령들은 고정되어 있고 20, 30대가 유동화돼 있는 중도가 몰려 있는 그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2010년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20, 30대가 민주당을 찍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전국 단위 선거를 4번 다 이겼습니다. 네. 그랬는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도 있고 뭐 인국공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2022년 대통령 선거 이어진 지방선거까지 20, 30대가 국민의힘을 찍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또 이깁니다. 네. 그러면 뚜렷하게 지금 쓰임부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세대는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세대는 20, 30대에 몰려 있는 겁니다. 네, 정 박사님. 중도층 내에서 좀 눈에 띄는 다른 특징도 있었나요? 중도층에 대한 굉장히 상반된 인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균형을 잡아주고 그 현실적이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 또 다른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는 게 중도층은 자기 내용이 없고 무색무취하고 실제로 투표장에 투표를 안 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친다. 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인식들이 충돌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했던 이제 작업은 그 중도층을 두 그룹으로 쪼개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나눠보니까 30% 중에서 한 22% 정도는 상당히 네.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행동하는 중도층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어떤 소극적인 중도층의 비율이 한 8% 정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던 거고요. 이것도 좀 추세를 보면, 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층이 위축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축된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행동하는 중도층 그룹이 위축된 게 아니라 그 그룹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투표장에 안 가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소위 말해서 방관하는 중도층이 상당히 지금 요번에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줬고 저 행동하는 중도층들은 네. 계엄과 탄핵, 계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보여주면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중도층이 무게중심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이 행동하는 중도층이 잡아줬다. 예.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들이 그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78%가 위헌적 권한 행사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선 중도층의 74%가 잘된 결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설문조사를 봤을 때도 중도층의 초지일관 지금 계엄은 잘못됐고 그리고 탄핵은 찬성한다 이렇게 입장을 좀 유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한유 박사님 맞습니까? 지난 1월부터 이번 4월 첫째 주까지의 이제 그 탄핵에 대한 태도를 이제 이념 성향별로 나눠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보수층에서는 이제 상당수가 이제 그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20%대에 이제 머물러 있는 반면에 네. 진보층과 이제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진보와 이제 중도층이 연합하는 이런 구조 이 우위 구도가 이번 탄핵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가 됐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산층마저도 국민이 지금부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를 보편적 복잡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깊은 위기를 딛고 서서 선출해 주십시오. 저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자, 이제 중도층 민심이 선거에 어떻게 이어질지 본격적으로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각 당이 굉장히 분주한데 사실
주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용이 많았던 대선 레이스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많은 거는 강력한 주자가 없어요. 되게 항상 대통령 선거 때는 압도적 1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두 번째, 이게 더 뼈 아픈 건데 이걸 조종할 리더십이 없어요, 이 당에 지금. 세 번째는 분열적일 정도로 노선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탄핵 찬성 반대. 그러니까 반대파도 나오고 찬성파도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지금 난립을 하는데 2007년도에 대통합 민주신당도 후보들이 좀 있다가 다 그만두면서 대표적으로 그때 유시민 후보가 그만두면서 할주로가 짧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지금 할주로가 짧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냥 위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로켓이 돼야 되는군요. 수직으로 비행기가 아니라. 헬리콥터 수직 이륙을 안 하면 뭐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후보군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대통령 선거로 가기 때문에 후보만 누가 되면 이 반이재명 표를 그 동력을 다 본인이 그걸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좀 후보들이 좀 난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다들 나오시는 건가요? 저 궁금합니다. 정치인분들은 일단은 뭐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정말 나도 하겠다 하고 손들고 나가는 모습이 국민들한테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미래를 보고 거기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어쨌든 그것이 승리하던 아니면 지던 그래도 후보를 내서 국민들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 우리 당이 지금 뭐 10몇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이제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당의 선관위나 지도부가 네. 과거와 달리 순식간에 불과 한 일주일 안에 4명으로 컷오프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그것을 바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룰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2명으로 압축해서 네. 결과적으로 1대1 양자 구도의 결선 투표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과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미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우리 당 내에서는 네. 우리 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제가 좀 야박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는 너무 늦었어요. 아까 말 활주로가 너무 짧아서 지금 쉽지 않은 구도고 두 번째는 너무 아니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당이 중심을 잡고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작을 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당이 안 하고 고스란히 후보들한테만 책임을 전가해 놓으니까 후보들끼리 난립해가지고 속된 말로 개싸움할 가능성이 많아졌거든요. 이러면 이게 당이 굉장히 많이 망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들 모든 분이 이구동성에 하는 얘기가 반이재명이잖아요. 그럼 반이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왜 없냐 이거예요. 왜 반이재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됩니까? 정말 반이재명이라는 게 절대절명의 과제면 나부터 접을게. 이렇게 해야지 그 당이 진정성이 있는데 말로는 다 이재명인데 내가 할게라고 하니 그게 진정성이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 이건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 정말 많이 하시네요. 결론을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네. 선택이 갈 것이다.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많은 후보들 중에서 중도층 표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중도층은 차기 대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중도층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죠.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24%로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거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거는 뭐 압도적 1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정한울 박사도 말씀하셨지만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중도층 여론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 경우에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기는 경우는 있었어요. 노태우 때 김영삼이라든가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이라든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처럼 후보가 전임 대통령과 확실한 차별화. 여기 같은 날에 나왔지만 정권 교체 성격이 좀 있다.
그러려면 뭐 끊어내야죠. 지금 근데 여당이라도 도전자 포지션, 여당이라는 걸 버리고 도전자 포지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승자 포지션으로 가려고 윤 대통령의 지금 저걸 얻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전 싸움이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싸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그건 지켜볼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에서 여전히 모르겠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오히려 이재명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아무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정말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낸다라면 정권 교체의 큰 프레임 안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후보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독주 체제를 굳히기에 좀 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지금 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정한율 박사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치인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층의 비호감도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싫어한다라는 응답이 진보층에서 21%, 그리고 중도층에서 57%, 보수층에서는 79%. 상당한 거부감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 절반이 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2심 재판 이후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거를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응답한 점, 이런 결과하고도 연관시켜 놓고 볼 때 아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 좀 퀘스천 마크가 여론에 그 확실히 특히 중도층에서 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게 어쨌든 변수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법 리스크는 사실 2심 무죄 나오면서 사실 그렇게 크게 파괴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민주당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뭐 입법 독주나 줄탄핵한 것도 헌재 판결에서 어느 정도 그런 건 다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희석된 것 같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절대 권력자의 이미지가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빠지고 나면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189석의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 갖고 있는 이건 절대 강자의 이미지가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딱 씌워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려가 한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불식시킬 거냐. 그것이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라든가 뭐 입법에 관한 문제, 지나간 일에 대한 것보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그게 가장 넘어야 될 허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중도층이 바라보는 시각이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탄핵을 찬성하면서도 정당의 지지율을 물어보면 여전히 특정 정당에 경도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의 한 축과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일극체제의 민주당의 한 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까 말한 이제 뭐 양쪽의 국민들을 배제한 중도층이 봤을 때는 윤석열도 이재명도 싫다라는 것을 지금 데이터상에 표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힘이 뭐 했냐? 그럼 한 번이라도 당신들은 대통령한테 아니요라고 해서 뭔가 제지를 시켜봤냐? 이런 게 평가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먼저 있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반윤합니다. 윤석열 이른바 탈윤할 겁니다. 윤석열하고 손절하고 우리 새롭게 갈 겁니다라는 게 보다 확실하게 분명해져야 중도 유권자들이 이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반 이재명 정서 때문에 사태를 온전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중도가 사태를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가리고 있느냐? 국민의힘이 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빼놓고 자꾸 뭐 중도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재명 문제가 이렇게 많다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안 먹히는 얘기예요. 그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전략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인데, 사실은 탄핵 선고 직후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됐고 조금 선거 체제 구축은 바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경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4명으로 먼저 좁혀지죠. 일단 4명으로 좁혀질 수 있는 후보 누구로 좀 생각하세요? 지금 뭐 예측하기로는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조사 트렌드로는 뭐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뭐 딱 제가
명시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 이제 선거 과정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지금 김문수 장관이 사퇴 후에 지금 뛰어드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상 네. 나오고 있고요. 또 뭐 홍준표 시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네. 뭐 이런 주자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지금 범보수 진영에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가면 지금 이재명 후보라는 그 굉장히 강력한 상대에 그냥 좀 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후보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뭔가 만약 좀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좀 연대가 될 것 같은 후보가 있나요? 일단은 뭐 중간에 변수는 지금 계속 여론조사상 내고 있는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의 후보이잖아요. 거의 5에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민주당에서 비호감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을 갖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까지 왔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보수정당의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당의 지금 후보들 중에 일주일 안에 4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무슨 단일화가 이루어질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에서 혹시라도 단일화 논의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후보를 보수 후보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중도 후보로 볼 거냐 뭐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술적으로 두 사람의 후보를 한 사람으로 줄이는 게 내한테 덕이 될 거다 이렇게만 접근하는 건 별다른 실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힘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잖아요. 사실 쫓겨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 또는 그 체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준석 대표가 후보가 어떻게 그 당을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는 국힘 내부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당의 혁신으로 가고 체질 개선으로 갈 거냐. 이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아내느냐.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마음이 동할 수 있겠죠. 그러면 힘을 합쳐봅시다 이럴 수 있겠으나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야 너 나오면 우리 손해니까 너 들어와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아마 이준석 대표 안 받죠. 지금까지 그 고생해서 그까지 갔는데 네. 다시 터닝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도 있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비호감도도 높은 상황에서 이런 걸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나서는 그런 어떤 포부를 밝힐 때도 그랬고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다.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른바 우클릭 전략, 중도 공략 전략을 또 펼치지 않았습니까? 정한울 박사님, 이런 부분도 유권자들에게 좀 조사를 해봤죠? 긍정적인 응답과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지금 팽팽하게 좀 엇갈리는 이제 상태고요. 근데 중도층에서는 사실은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중도 우경 노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중도가 바라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지금의 정국에서 가장 바라는 건 빨리 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 비정상적인 국면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도층의 핵심 요구이지 어떤 이념적으로 우양우냐 좌양자냐 이거는 중도층이 바라는 포인트가 아니다. 우양 노선은.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도층한테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정치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1년이 선거가 남았으면 약간의 우클릭으로 그것이 국민들의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거에 속을지는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당을 그나마 패권화했던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금 짧은 시간에는 그것을 유연하게 바꾸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 전략이 정책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의 변신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전략이 먹힐 거냐 안 먹힐 거냐는 국민의힘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에 전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과 반성을 한 뒤에 변화와 혁신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저 189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저게 공포로 다가올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추진력으로 보일 거고 그런 것은 국민의힘한테 달려있는데 국민의힘 전략의 문제가 뭐냐. 이재명 본인들이 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안 먹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주당 내부 얘기 좀 해보자면 좀 이재명 후보와 소위 삼김이라는 후보가 크게 봤을 때는 4파전 양상으로 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도층의 어떤 그 반감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도 좀 위기의식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크게 보면 다음 대통령의 과제는 또는 사람들이 뽑는 기준은 하나는 국정 안정이고 하나는 위기 극복이라고 봅니다. 이 위기라는 거는 복합 위기잖아요. 시대 전환의 과제도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 트럼프 쇼크라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숙제가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위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갖고 있는 강한 리더십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어쨌든 힘있게 끌고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지금까지는 그게 단점이고 중도가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잘만 하면 이런 시국에는 이런 시대,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 혼란의 시대는 저런 사람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기대를 모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낙담할 일은 아니다. 사실 선거는 약점을 조금 어느 정도 강점으로 전환시켜내는 노력도 해야 되는 거라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충분하게 기회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치가 좀 올바르게 작동하고 정상화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온 거는 정치가 어쨌든 최소한의 대화의 타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직면한 숙제들을 풀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체돼 있는 것이고 상대를 죽여야 되는 정치, 저 사람이 미워서 이쪽을 찍는 정치를 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 어떻게 해서든 공정과 타협의 정치 문화를 안착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특히 다음 정부가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좀 끊어내고 공존하고 하는 그런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를 그런 쪽으로 가져가주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상 그 기대를 저버린 지가 꽤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접으셨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는 사람한테 의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당제 출연을 위해서 저는 뭐 연동형보다는 지금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다당제가 그리고 어쨌든 승자독식의 패권주의 정치가 설 자리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는 그 제도에 의해서 지금의 어떤 이 불신과 갈등 그리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요원하다. 이 부분은 계속 공론화가 될 것 같아요. 제도를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공통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고요. 정치가 해야 될 정치의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 하나는 국민을 통합하는 건데 지금 국가의 방향이 결정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비토크라시에 빠져 있어서 탄핵과 거부권을 남발하는데 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핵심인데 전 두 가지는 적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정치권이 결국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체를 낳기 때문에 검찰, 법원, 대법원 헌재로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웬만 하면 그냥 여의도에서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장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광장으로. 그 두 가지만 일단 당장 안 해도 제도 이전에 그래도 좀 정치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KBS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1년 뒤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 많이 느꼈지만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아직은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희망과 복원력의 중심에 저는 중도층이 있었다. 그 중도층 중에서도 특히 행동하는 중도층, 그러니까 참여하는 중도층이 무게중심을 잡아줬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선거를 통하지 않고 뭔가 유권자의 뜻과 다른 어떤 그 힘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어쨌든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선거를 국면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앞으로 이런 다시 뭔가 되돌아온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복원력에 대한 기대가
차기 선거에서 꼭 피웠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지만 뒤집어 말하면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44년 만에 개엄했는데 전 세계에다 우리가 알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군동원한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보여준 게 이 광장이라든가 뭐 이런 뭐 선동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안 먹히고 이 선거 링 바깥에서 옛날 프로레슬링 보면 링 밖에서 뭐 의자 들고 뭐 그렇게 반칙도 하고 그러는데 링 안으로 올라와서 정정당당하게 네. 겨루면 되지 겨루고 않나요? 승복하는 그런 문화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못난 정치가 당내에서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들도 그런데 그것이 빠르게 다시 복원되지 않으면 그 온전히 정치가 못난 상황 속에서 국민들한테 또다시 이런 피해들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각자의 정당이 좀 몸부림치고 네. 또 위대한 국민들을 믿고 또 중도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또는 정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시민이 어떤 방향으로 경도되고 심하게 말하면 오염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좌든 우든 상관없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양쪽의 극단을 좀 밀어내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고 이 무대 위에 안에서는 합리적인 세력들끼리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 문화를 빨리 정착시키는 쪽으로 정당과 정치인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않고 선거라는 핑계로 또는 정권을 잃었다는 이유로 정권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서로를 또 적대시하고 제압하려고 하면 저는 정말 수렁에 빠져서 절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흔히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만 잘 해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전쟁이 아니라 좀 정정당당한 그런 스포츠, 그런 승부가 좀 펼쳐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 중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힌트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각 후보들이 장미 꽃다발을 열심히 포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꽃다발을 내밀 때 그 마음 잊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